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전반이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갔다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나스닥은 한 8% 하락하더니 여전히 아직 고점에 비해서 한 5%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 한 1, 2주일 동안에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의 고용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월 초에 나오는 지난달 기준 신규 취업자 수가 되겠죠. 월 단위로 신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고용지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경제지표, GDP 성장률이 어떻다, 생산이 어떻다, 투자가 어떻다를 다 떠나서 이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대통령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증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월에 20만 명씩 증가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 50만 명씩 증가를 해야 되는데 20만 명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그동안 작년 4월 이후로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이번에 약간이나마 올라갔습니다. 이걸 놓고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이 다른데, 작년 3월 달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전부 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돈 주고 일단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지금 시간 좀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했습니다만, 작년 여름부터는 두 당 사이에 좀 입장 차이가 분명했죠. 민주당은 계속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돈을 주면서 수요를 유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했고, 공화당은 아니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계속 돈을 줄 거냐. 그러지 말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업한테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과 상원 하원을 다수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방식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도 썼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게 경제가 좋아지길 기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취업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몇 가지 돈 쓰겠다라는 정책들이 더 있는데 대통령이 발표한 게 있죠. 야,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면 반대가 생기겠는데, 그러면 지금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이 동수잖아요. 상원 의장이 민주당 부통령이라서 민주당 쪽에 정책이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바꿉시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대통령 선거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내년 11월이면 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원은 전원이 선거를 합니다. 상원도 3분의 1이 이제 교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곧바로 반영되는데, 지금 같은 민주당의 우위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얼마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약간이나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렇게 돈 쓰고 저렇게 돈 쓰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겠다, 이게 좀 압박자가 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돈을 써서 수요를 증가시키자, 아니다. 문제는 공급자들이 문제다.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고 혁신을 하면, 그럼 고용은 따라오는 것이고 수요는 따라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끌고 가느냐, 공급이 수요를 끌고 가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경제학의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케인스 이전을 이야기하는데,
케인즈 1920년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식의 경제 이론이 나오기 이전의 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끌고 간다. 유명한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공장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은 그 물건을 어떻게든 팔겠죠. 가격을 낮추든 마케팅을 열심히 하든 어떻게든 열심히 팔아올 겁니다. 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죠. 사람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사람들이 이 월급을 갖고 여기저기 또 수요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물론 이게 제국주의 정책을 낳기도 하죠. 먼저 산업화한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물건을 막 만드는데 수요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령 아편 전쟁을 해서 중국의 문을 열고 일본에 군함을 보내가 일본을 개항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은 기업이 만들고 수요는 군대가 창출하고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학의 아주 오래된 전통은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화당 방식의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생산을 하고 투자를 막 하고 고용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그런 식의 정책을 쓰게 되면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소송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좀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거라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면 자연히 수요는 따라오는 거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공화당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경제학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근데 케인즈 이후로 이게 이제 큰 도전의 직면을 했죠.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케인즈 혁명의 핵심 뭐냐면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고 수요를 만들어내면 된다.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안 만들어지면 국가가 억지로라도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면 수요가 없다. 그러면 국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막 오늘 일을 할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저기 땅을 파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해가 지면 이제 일당을 쭉 나눠드리고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불러가지고 할 게 없으면 정할 게 없으면 저 땅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또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해가 지면 또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 혁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유효 수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전통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이 전통이죠. 근데 이 전통이 이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기본소득까지 가요. 기본소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쓸데없이 땅 파고 덮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유효 수요가 창출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그런 방식이 있어. 세이 법칙 또는 슈페터 방식. 그러니까 케인즈하고 슈페터는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슈페터는 케인즈하고 다르게 생각했죠. 고전학파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서 공급 혁신이 중요하다. 사람들한테 안 팔릴 물건을 만들어내니 경제가 안 되는 것이지. 기업이 너희들이 혁신해라. 안 팔리는 물건 이제 만들지 말고 그런 기업은 망하게 하고 그런 기업 자꾸 살리고 좀비 기업 냅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기업 망하게 하면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기업들이.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기존에 그 쓸데없이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데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도록 만들면 공급이 스스로 혁신을 해 나가면서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학 전통 공화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케인즈 혁명이 나오는 전통. 근데 케인즈 경제학이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정책을 채택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사실 그 정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 싶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실업
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고용되는 것보다 그냥 실업 상태 유지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이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안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로 싸워온 그런 문제죠. 근데 여기 이제 이번에 뭐 민주당 방식으로 돈을 썼는데 실업률이 올라갔다. 아, 요거 좀 골치 아프네. 의회에서 논쟁이 꽤 많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러니까 돈을 직접 쓰게 될 때까지는 의회가 결정을 내려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돈을 쓸 때까지는 시간이 더 끌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의회가 휴가를 가거든요. 2주간 휴가를 가는데 웬만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모든 걸 끝내고 휴가 갔다 와서는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끝낼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끝낼 수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심이 조금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 미 연준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 아니고 모기지 채권을 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모기지 채권을 보다는 이제 국채를 사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가 5조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20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기 재정정권이라는 걸 빼고 나면 만기 1년 이하짜 빼고 나면 20조가 조금 넘는데 그 국채 한 4분의 1 정도, 24% 정도를 미 연준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QE,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 연준이 중앙은행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사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됐죠. 근데 이걸 사들어가는 걸 지금 올해 1,200억 불씩 사들어가는데 이걸 줄이겠다. 이제는 월에 가령 1,000억 불 또는 500억 불 정도만 사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2013년인데 당시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있을 때죠. 이 양반이 2008년부터 이 국채 모기 채권 사들어가는 걸 주도한 양적 완화를 주도한 사람인데 2013년에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5월 초에 갑자기 조만간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당시에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 아니 뭐 테이프를 붙이나 무슨 테이퍼링인가 그랬는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영어 단어가 비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영어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국채 매입도 살살 줄여 나간다라는 조금씩 줄여 나간다. 그러니까 사다가 확 끊어버린다가 아니고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소나기 내리다가 확 끊기는 그거 말고 비가 쭉 내리다가 조금씩 이제 그 비가 내리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가랑비 내리다가 이슬비 내리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결국은 물 한 개만 끼어 있다가 나중에는 맑아지는 이런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3년 5월 달에 그런 걸 했었죠. 이번에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게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가 그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그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논란의 핵심이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워낙 물가 상승이 낮았으니까 이게 기저효과로 올해 좀 높은 거고 이거 뭐 시간 좀 지나면 뭐 이게 4, 5%씩 계속 나오겠냐 2%대에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테이퍼링이 곧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주가가 높다라는 거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조정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2013년에 테이퍼링 할 때 보면 다우존 지수는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쫙 올라갔거든요. 테이퍼링에 불구하고. 근데 당시에는 나스닥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았습니다. P 16배 그 정도였는데 지금 P가 나스닥이 31배예요. 그 다우존스 지수는 그나마 PE가 낮습니다. 20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기업들이 벌어들일 걸로 예상하는 수익에 비해서 뭐 가격이 몇 배냐라는 건데, 다우존스 지수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 부담 없어. 그래서 이제 여전히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나스닥은 이게 P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 그러면 이 높은 P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하락폭이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